대한민국 최전방 지피 상공에 국군 헬기와 똑같이 생긴 500MD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석에서 끌려 나온 사람은 장교용 비행복이 아닌 시커먼 기름때가 밴 낡은 정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30년 경력의 헬기 정비사였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기체 실종으로 축소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 비행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가짜 국군 헬기 부대의 비밀이 새어나가선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쇳덩어리와 사투를 벌인 한 남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종 기술 하나 없는 정비사가 어떻게 부품도 없는 낡은 고철 헬기를 띄울 수 있었을까요? 북한군의 추격과 남한군의 대공포 조준을 피해 그는 어떻게 좁은 계곡 사이를 뚫고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그적의 날개를 훔쳐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북한 공군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무모했던 한 정비사의 마지막 비행 일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해북도 곡산군, 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산속이었습니다. 산을 통째로 파낸 지하갱도 비행장, 그곳은 365일 내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내무반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갱도 항공기는 늘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항공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경납고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헬기 30대였습니다. 미제 500MD, 우리는 이것을 잠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동체 옆면에는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헬기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헬기들은 적의 날개를 달고 남쪽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아군으로 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부대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917 특수비행연대 기술 중대장, 계급은 상사였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죽어가는 고철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80년대 초 서독 무역상을 통해 북한이 몰래 들여온 이 헬기들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부품 공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순정 부품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제 트럭을 뜯어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쇠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규격이 조금만 틀려도 추락이었습니다. 손톱 및 기름때는 문신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납고 벽에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제 승냥이를 때려잡자. 하지만 우리는 매일 밤 그 미제 기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헬기 한 대 한 대가 왕이었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습기가 차면 안 된다며 경납고에는 온풍기가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자는 곳은 영하였지만 기계가 쉬는 곳은 따뜻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기계 부품이 귀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훈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조종사가 헬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시트를 만지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 있던 50살 넘은 정비 반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야 반장, 이 딱딱한 게 뭐야? 엉덩이 깔고 앉으라는 거야? 반장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쿠션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군화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쾅! 반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따위로 정비하고 월급 받아? 내 목숨이 내 놈들 손에 달렸는데? 조종사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반장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땅을 기는 벌레였습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반장은 제 손을 밀쳐냈습니다. 떠나는 헬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걸레 가져와. 기계에 피 묻으면 안 돼. 녹슬어. 저는 주머니에서 기름 헝겊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을 닦았습니다. 검은 기름이 피를 덮었습니다. 닦아도 얼룩은 남았습니다. 그 얼룩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갱도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지하 경납고는 언제나처럼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점호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공구 검사였습니다. 스패너 하나, 드라이버 하나까지 세었습니다. 사람 숫자는 틀려도 됐지만 공구 숫자는 절대 틀리면 안 됐습니다. 호각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비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베어링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손톱만 한 쇳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제 순정품이었습니다. 북한 어디를 뒤져도 구할 수 없는 부품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 줄로 세웠습니다. 마치 도축장에 선 짐승들처럼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누가 훔쳤어? 당장 나와. 안 나오면 전원 뒤진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의 눈이 한 명에게 멈췄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일하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관물함에서 낡은 쇳조각이 발견됐습니다. 트럭 부품이었습니다. 베어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희생양만 있으면 됐습니다. 영철이가 끌려갔습니다. 취조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비명이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스패너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어링은 사흘 전 훈련 때 진동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배수로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무서웠습니다. 진실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철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지는 오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그를 싣고 떠났습니다. 수용소로 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청소병이 배수로를 청소하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진흙 속에 박혀있던 베어링이었습니다. 녹만 조금 슬었을 뿐 멀쩡했습니다. 지도원이 베어링을 집어들었습니다. 걸레로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철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과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베어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맞지? 당의 재산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명심해라.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기 앞에 섰습니다. 영철이가 매일 닦던 헬기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20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무엇을 지켰습니까? 조국입니까? 아닙니다. 고위층의 장난감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기계를 지켰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영철이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헬기 동체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차가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눅눅한 습기가 지하 갱도를 채웠지만 밖은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가족들은 각자 도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대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펜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텃밭 울타리라도 고쳐서 토끼라도 키워볼 요량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부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텃밭을 고치다 펜치날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상처가 붓고 열이 펄펄 끓더니 급기야 입이 마비되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파상풍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읍내 인민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은 돛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약 냄새 대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손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진료 기록부를 덮었습니다. 파상풍 주사 한 방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없소. 정 살리고 싶으면 장마당 가서 미제약을 사오시라요. $1면 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헌신한 군관 가족에게 돌아온 대답이 고작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북한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1. 그 돈은 제 한 달 월급을 털어도 만들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매일 제가 정비하는 헬기는 한 번 시동을 걸 때마다 수백 달러어치 연료를 태우는데 정작 제 아내는 단 $1가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외상으로라도 놔달라고, 내가 헬기 부대 상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상사 동무, 여기 장령 동지들도 약 없어서 죽어나가는 판이요. $1 없으면 집에 가서 냉수나 먹이시라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지프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대 보위 지도원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1호 행사 대비 훈련 때문에 전원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복도 찬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활처럼 뒤틀리는 경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굳어버린 턱 때문에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지도원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병원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헬기 밑으로 기어들어 가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나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걸레로 눈물을 닦아내며 밤새 엔진을 닦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는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은 그 녹슨 펜치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서 펜치를 억지로 빼냈습니다. 피 묻은 펜치 손잡이에는 선명하게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제 펜치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미제 약이 없어 살리지 못했는데 저는 미제 헬기를 고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멍석에 아내를 말았습니다.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아내를 묻던 날 하늘 위로 제가 정비한 500MD 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기어이 저 쇳덩어리를 훔치겠다. 그래서 너를 죽인 이 땅을 기필코 떠나겠다. 그날 밤 제 안에서 충성심이라는 마지막 나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지하 갱도의 냉기는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를 묻은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몰래 정비창고 가장 깊숙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절름발이 박 소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500MD 시험 비행을 전담했던 조종사였으나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창고지기로 밀려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 숨겨온 옥수수 밀주 한 병을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 목숨을 건 수업료였습니다. 박 소자는 술병을 보더니 말없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비행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미친 짓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사연을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따 한 모금 들이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비사 동무, 이 500MD는 소련제 헬기와 다르네. 아주 예민한 기계야. 조종간을 손가락 한마디만 잘못 움직여도 뒤집힌다. 그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우리는 경납고 가장 안쪽에 있는 1호기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은 걸 수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나면 즉시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운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의 위치를 손끝으로 외웠습니다. 눈을 감고도 연료 펌프 스위치와 유압 차단 밸브를 찾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박 소자의 가르침은 철저히 실전 위주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비행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국경을 넘는 법, 바로 지역 밀착 비행만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곡산에서 휴전선까지 이어지는 계곡들을 붉은 펜으로 그어주었습니다. 하늘로 날 생각 말라. 하늘은 레이더의 것이다. 너는 땅으로 기어가야 한다. 뱀처럼 계곡 바닥을 훑으며 가라. 나무 꼭대기보다 낮게 고압선 바로 아래로. 가장 큰 적은 바람과 안개였습니다. 500MD는 기체가 가벼워 측풍을 맞으면 종이짝처럼 날아갔습니다. 박 소자는 조종간을 잡은 제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얹고 미세한 감각을 알려주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신경으로 기체를 달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상상 속에서 수십 번씩 시동을 걸고 수백 번씩 이륙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엔진 회전수를 계산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곡산에서 연천으로 이어지는 80km의 지형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송전탑이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서 돌풍이 부는지 훤히 꿰뚫게 되었습니다. 정비사로서 헬기의 모든 부속을 알고 있었기에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박 소자는 제 손끝의 감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소자가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낡은 비행 장갑 한 켤레를 제게 건넸습니다. 손바닥이 다해진 낡은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돌아올 생각은 버려라. 망설이면 죽는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두려움은 너를 속일 거다. 저는 장갑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직한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라 먼저 날개를 꺾인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헬기의 차가운 기술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중부전선 일대에 호우주의보와 함께 짙은 안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씨였지만 침투 훈련은 강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씨야말로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상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하갱도 문이 열리자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시거리는 1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려온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7호기 헬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조종사는 리 대위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신경쇠약으로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출격 직전 리 대위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조종석에 오르는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이기기 위해 복용한 진통제가 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잡자마자 구역질을 하더니 그대로 계기판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휘관이 달려와 리 대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훈련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7호기가 빠지면 편대 대형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썩어 빠진 새끼를 당장 끌어내. 의무관 불러. 정비병들이 달려와 리 대위를 짐짝처럼 끌어내렸습니다. 지휘관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대기 조종사는 숙소에 있었고 이곳까지 오려면 좋기 20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은 헬기 옆에 서 있던 저를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리 상사, 대기 조종사 올 때까지 엔진 예열 유지해. 절대 시동 꺼뜨리지 마라.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놈 목을 칠 줄 알아. 지휘관은 무전기를 들고 지휘 통제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활주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오갔고 다른 헬기들의 엔진 소음이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7호기 주변에는 저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안개가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리 대위의 토사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리 대위의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박 소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속일 것이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을 허벅지 밑에 넣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로틀 레버를 감아쥐었습니다. 익숙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정비하던 진동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한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이클릭 조종간을 아주 미세하게 당겼습니다. 기체가 울렁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땅바닥에 붙어있던 쇠붙이가 중력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드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호기, 7호기, 조종사 탑승했나? 왜 이탈하는가? 저는 대답 대신 무전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아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저를 반겼습니다. 갱도 입구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기체를 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죽음보다 깊은 안개 속으로 기체를 던졌습니다. 이륙과 동시에 저는 조종간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었습니다. 고독의 바늘이 춤을 추며 떨어졌습니다. 300m, 100m, 50m. 레이더망을 피하려면 땅바닥에 딱 붙어가야 했습니다. 박 소자가 가르쳐준 두더지 비행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캐노피를 하얗게 덮어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비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려놓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기억 속의 등고선을 따라 기체를 움직였습니다. 계곡 입구에 들어서자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산맥을 타고 넘어온 돌풍이 헬기를 계곡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500md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종이 비행기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꽉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에 힘을 빼고 바람의 결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힘으로 맞서면 기체는 뒤집힙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야 살 수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검은 나무 꼭대기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고도는 불과 10m였습니다. 조금만 낮으면 추락이고 조금만 높으면 레이더에 걸리는 높이였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청각이 시각을 대신했습니다. 바람소리, 엔진의 회전수,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의 변화로 지형을 읽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소리가 커지면 절벽이 가까워진 것이었고 엔진 소리가 무거워지면 상승 기류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 안개를 뚫고 붉은 불빛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상의 대공초소에서 쏘아 올리는 고사총이었습니다. 놈들은 저를 볼 수 없었지만 헬기 소리를 듣고 허공에 탄막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기체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기체를 왼쪽으로 틀어 산비탈에 바짝 붙였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전해졌습니다. 총알이 동체를 때리는 느낌이 조종석 엉덩이 밑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이 번쩍거렸습니다. 유압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한 손이라도 놓으면 끝장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상의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처형당하느니 차라리 벽에 부딪혀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시속 180km.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레드존을 넘나들었습니다. 엔진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30년 된 쇳덩어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전방에 흐릿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압 송전탑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저승사자였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속도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위로 솟구치면 고사총에 맞고 아래로 깔면 송전선에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기체를 옆으로 비틀었습니다. 헬기가 90도로 기울어졌습니다. 로터 날개가 송전탑의 철골 구조물을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헬멧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기체가 휘청거렸지만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송전탑을 지나자마자 다시 계곡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휴전선이었습니다. 그곳은 북한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보다 더 무서운 아군의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은 허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공기의 무게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찰나였습니다. 계기판의 적색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이 끝난 곳에서 더 치명적인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공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제 헬기는 남한군의 500MD와 외형이 똑같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군기 형상의 헬기. 국군 지피 입장에서는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일 터였습니다. 아군인지 아니면 위장 침투한 적군인지 식별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방의 어둠 속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체 경보 장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곤. 발칸포가 저를 조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격추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는 귀순자요. 대한민국 헬기가 아니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제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붉은 불줄기가 지나갔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예광탄이 밤하늘을 찢으며 기체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사격은 제 심장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국군 마크가 이제는 저를 죽이는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멈추면 격추당하고 도망치면 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공격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먹통이었고 수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헬기 하단에 달린 탐조등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입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탐조등 스위치를 미친 듯이 조작했습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모스 부호 같은 건 몰랐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쏘지 말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제 헬기의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껌뻑거렸습니다. 국군 초소병들이 이 필사적인 신호를 알아봐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낡은 기계의 언어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발칸포 사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고도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갔습니다. 지피 초소 바로 앞 개들이 짖고 병사들이 뛰쳐나오는 그 마당을 향해 기술을 들이밀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착륙 시도였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폭파되느니 땅에 부딪혀 죽는 게 나았습니다. 지면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의 당황한 표정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콜렉티브 피치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충격에 대비해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면과 충돌하는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기체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며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회전하던 로터 날개가 땅을 때리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고막을 찔렀지만 제 몸은 안전벨트에 매달려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엔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다 멈췄습니다. 30년을 돌아가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고장난 기계처럼 헐떡이며 조종석 캐노피를 밀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쪽의 공기와는 다른 비릿한 흙내음이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쇄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이 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총구 수십 개가 제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멈췄다는 사실,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갱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헬기 앞으로 다가와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당장 나와.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고 기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제 팔을 꺾고 제압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제 헬멧을 벗겼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조종사의 날카로운 눈매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와 그 으름으로 범벅이 된 공포에 질린 중년의 아저씨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낡은 정비복을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군관이야?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헬기 고치는 정비사요. 살려고 왔소. 그 한마디를 뱉어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시트, 따뜻한 공기, 그리고 소독약 냄새.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헬기는 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은 기름때로 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제 의지로 기계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부품이 없어서 쇠를 깎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아파도 $1가 없어 병원 문턱에서 돌아서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훈련 비행을 하는 국군 헬기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북에 두고 온 동료들의 얼굴,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아내, 그리고 저를 날게 해준 박 소자의 마지막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어두운 갱도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스패너를 잡습니다. 예전엔 그 헬기 소리가 감옥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입니다. 같은 소리인데 이제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던 하늘이 바로 이 하늘이었을 겁니다. 제가 훔친 것은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만의 날개로 진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상전인 나라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기계에 피가 묻어도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는 부속품 하나보다 사람 목숨이 더 귀합니다. 밤이 되면 뒷산에 올라갑니다. 북쪽 하늘을 봅니다. 그곳 어딘가 지하갱도에서 아직도 누군가는 기름 묻은 손으로 헬기를 닦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저처럼 자유로운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